안녕하세요. 현대시 아카이브에서 한국 현대 시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저는 시쓰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시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현대시 아카이브. 오늘은 이문재 시인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도 학교에서 계속 강의하시죠?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예, 이번 학기가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내년 2월이면 정년을 하는데요. 막상 정년을 앞두니까 오히려 담담한 느낌이 들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정년을 앞두면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들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담담하게 또 다른 가을이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요. 요즘은 학교 강의보다는 네. 학교 밖의 그 활동들이 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문학 활동보다는 문학 이외에, 문단 이외에 뭐 생태 환경 문제 이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가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지역에서 뭐 특강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선생님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하고 문학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고요. 선생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 첫 시집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선 첫 시집 이력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단단하게 적어두셨어요. 1959년 경기도 김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인천고등학교를 나와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했다. 연극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학 시절 시운동 4집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주로 동인지와 무크지의 작품을 발표해 왔다. 시운동, 동인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또 첫 시집의 경우는 더 그럴 것 같고 분명히 그냥 남이 정리해 준 것은 아니고 선생님 스스로 이렇게 쓰셨고 선생님은 또 안팎이 되게 여일하신 분이라서 여기서 할 이야기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시적 활동 전체의 여정이 이 첫 시집 안에 놀랍게 헝클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호는 일단 농부의 아들일 것 같은데 그것과는 좀 떨어진 방향성 위에서 연극성, 연극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원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첫 시집을 낼 때 이제 뭐 프로필 양력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저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그런데 다른 시인들은 자기 양력을 어떻게 쓰나 했더니 제 양력이 좀 특이한 거예요. 예. 되게 출생연도, 출생지 이렇게만 쓰지 아버지의 직업 그것도 뭐 아버지가 왕이었다거나 뭐 대단한 뭐 항해를 했다거나 뭐 이런 농부라는 걸 썼다는 게 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네. 대학에서 했던 연극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왜 그렇게 썼을까? 또 하나는 시운동이라는 동인지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 아버지 농부라는 아버지의 직업, 그 다음에 대학 시절의 그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등단 방식. 그래서 나중에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나의 20대, 나의 뭐 생애의 이력 또는 대학 생활 또는 등단 여기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뭐 컴플렉스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 난 이런 출신이야. 그래 난 이렇게 대학을 보냈고 이런 방식 뭐 그러니까 신춘문예든 뭐 신인상이든 그런 일반적인 또 정통적인 그 경로가 아니라 좀 낯선 그 당시로는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냥 드러낸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숨기지 않고 그러니까 숨겨야 하는데 드러내는 방식으로 숨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진짜 대단히 훌륭한 농부셨어요. 평생 농투산이로 사셨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밭농사를 하거나 논농사를 하고 또 농한기에는 이제 농기구들을 만들잖아요. 예.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거, 뭐 네. 멍석, 뭐 네. 돗자리, 뭐 바구니 이런 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미학적으로 조형미가 있어요. 그걸 다 이렇게 하시는 손재주가 예, 있으시고. 뭐 어릴 때 보면 기골이 장대하셨고 네. 이 사진을 찍으면 뭐 독립투사처럼 네. 독립군처럼 보이고 그랬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중에 하나는 제 어린 시절이 체구가 작았어요. 예. 그럼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뭐 삽질을 하거나 낫질을 하거나 뭐 지게를 지거나 그러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말로 얘는 농사는 못 짓겠구나. 왜냐하면 이 농기구가 일이 몸에 착 달라붙어야 되는데 저는 자꾸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것도 나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네. 라는 그 프로필에 오히려. 잠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좀 더 청해 듣고 싶은 게,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 농사일 같이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거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싫었죠, 농사일 하기. 그러니까 너무 싫죠. 지금도 그 6월에 했었던 보리타작하고 추수가 그렇게 다들 양쪽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추수일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갈래 일들이 동시에 쫙 하나로 모여져야 돼서 약간 그 아버지가 사령탑에 위치해 있고 막 이렇게 뭐 가지고 와라 뭘 어떻게 하라 PD죠, PD. 예, 지휘를 하는데 그때 일사불란하지 않으면 막 불호령이 떨어지고 어리니까 힘도 모자라고 막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는데 일도 힘들고 날씨도 따갑고 아버지한테 지청구 듣는 것도 막 그 벼락 같은 혼나고 이래서 농사일이 되게 고됐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그 농사일이 되게 풍족한 농사가 아니라서 영세농의 농사라서 수정농. 예, 집은 또 가난하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거의 입버릇처럼 너는 절대 커서 펜대를 굴려야지 농촌에 오지 말아라.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 사셨던 어렸을 때 농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또 좀 어떤 것인지. 저희 부모가 황해도에서 피란을 내려왔어요. 6.25 때. 뭐 이북에서 계실 때도 농사를 지으셨고요. 그런 뭐 피란민이 뭐 땅을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물론 그 뭐 봄, 여름, 가을 농사일은 힘들죠. 그리고 저는 뭐 하약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뭐 농사일을 거들지는 못했지만 그런 그 기억은 아주 분명합니다. 5월에 모넷논. 모넷논 뭐가 많았잖아요. 그 모넷논에 비치는 산 그림자 같은 거. 그런 것이 저를 아주 그 평화롭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벼가 이렇게 익어가는 그 논평야. 근데 내 논도 아닌데, 우리 땅도 아닌데, 그거를 보면 그렇게 뭔가 풍성하다, 풍요롭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이제 마을 초가집에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지붕을 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집이 새 볏집으로 지붕을 갈면 온 마을이 환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불이 켜졌다는 느낌. 뭐 그 볏집단 색깔 자체가 그러면 샛노라니까. 그러니까 농사일의 고단함, 노동의 고단함에 대해서는 뭐 아픈 기억이 있지만 그 농촌 풍경 일단 그림은 5월의 논, 뭐 9월, 10월의 그 들녘. 그건 풍경은 아니지만 그 마을 공동체의 그 미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장기 그 시골 경기도 김포 고향 그 기억은 한 7대 3 정도로 좋은 풍경, 좋은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훨씬 더 그 어렸을 때 농촌 풍경들이 조금 뭐랄까 정확한 미적 자각을 가지고 이렇게 포착되고 인식되고 이랬던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참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그때 어떤 아름다운 것만 찾으려고 애를 썼구나.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이미 초가집이 없는 아예 뭐 다 기와집으로 이렇게 그렇죠.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뒤였고 신작로라고 하는데도 다 그 시멘트 포장된 이런 상태에서 유년 시절을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고 그래서 좀 다른 인상을 갖는 것도 또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등잔불 밑에서 자랐어요. 예. 10살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만나려고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선생님 시가 좋고 해서 너무 가깝게 느꼈나 봐요. 근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시라고 하는 거 쓸 때가 선생님이 시집을 냈을 때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시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시집에서 받은 그 중요한 인상 중에 또 하나가 저한테는 그 선생님 시에 있는 연극적인 발화 같은 거였어요. 그 발화가 주로 어떤 정서랑 잘 만났느냐면 약간 저항적인 목소리, 형식적인 굴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거에 털어버리려고 하는 목소리, 이런 목소리들과 잘 이렇게 습합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랄까? 뭐 그게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관심 갖는 건 이제 뭐 연극 경력이나 활동보다는 그 연극적인 어떤 요소들이 틀림없이 시에 오는 과정들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고요. 네. 뭐 평론가들도 제 시를 어떤 연극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시도는 저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극부에 들어간 계기는 제가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문학반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 갔더니 막 발표시키고 문학반을 이끌어가는 그 분위기가. 그래서 뭐 한두 번 가고 난 문학하고는 맞지 않는 모양이다. 그런데 제 이제 3년 선배 중에 시 쓰는 하재봉 선배가 있었습니다. 하재봉 선배님이 이끌어 주셨군요. 네, 어느 날 저를 보더니 너는 아무래도 연극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선배를 붙잡고 이제 연극부로 데려갔는데요. 저는 연극 그 자체보다는 연극반, 그 선후배 수십 명이 모여서 뭐 어떤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기능들이 모여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 연극 그 부에 대한 호감의 그 뿌리는 제가 어린 시절에 고아의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연극부에 들어가니까 거기만 가면 늘 뭐 동료, 동기들 아니면 선배들, 그다음에 뭐 졸업하신 선배들도 가끔 와서 이렇게 밥도 사고. 일단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극이 내 시 또는 뭐 세상을 보는 관점에 영향을 준 건 브레이트라는 사람, 브레이트. 시도 쓰고 그랬지만 속역 효과 또는 이화 효과라고 하는 건 지금은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때 저한테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객이 무대에 몰입하지 못하도록 자꾸 끊어주는 거 있죠.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폴란드 연출가 극작가죠. 그로토스키라고 가난한 연극이라는 또 개념이 있었어요. 아주 미니멀하게 하자. 뭐 배우, 뭐 무대, 뭐 이런 거. 그래서 브레이트하고 그로토스키가 저한테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좀 과격한 형식 실험을 제가 시에 도입한 건 아니고 몰입을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최소 원칙을 가지고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도 아마 저한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정적인 시가 그 주조음을 이루는 시들하고는 좀 다르게 도심에서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혼자서 지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도시적인 어떤 그 수레바퀴 안에 이렇게 소품처럼 껴있는 어떤 사람들의 일상이 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연극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마치 이오네스코의 부조리극의 한 대목처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로토프스키하고도 만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마한 정황을 중심으로 한 상황이 꾸려져 있고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한 개인이 현실과 정념 사이를 오가면서 어떤 독백을 탁 던지는 이런 식의 그 시적인 진술들이 약간 연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선생님 이력에 있는 그 대학 시절에 연극에 관심을 두었다라는 표현이
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었겠구나. 약간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거기에 한 말씀만 덧붙이면, 네. 그러니까 첫 시집 말고 이제 두 번째 시집부터 보면 네. 거대 도시에서 살아가는 한 소시민의 추상인데 네. 그걸 거대 도시라는 무대 위에 한 배우가 이런 1인극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번 그 현대시 아카이브에 실린 선생님 작품들 중에서도 집이 없다 같은 작품이나 또 그 선생님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전율했었던 시였기도 한데 물의 결과부자 같은 시는 이제 지금 이런 부조리극적인 정황하고는 관계없지만 일종의 그 1인칭 내러티브라고 할까요? 발성 자체가 약간 연극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 작품에서의 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조기 매체가 아니라 그 무대, 조그만 소극장 무대 같은 데서 이걸 누가 읽고 듣고 그러면 또 그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 연극적인 목소리를 읽으면 또 어떤 맥락에서는 더 좋게 들릴 수도 있는 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 살아오신 이야기 좀 더 청해 듣고 싶은데요.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사이도 물론 다른 시집도 한 5년 상간이 다 길지만 일단은 시의 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첫 시집에 있었던 크게는 두 가지 몸 중에 단연 두 번째 몸으로 확 이렇게 좀 이동했다는 느낌이 드는 전체적으로 시형도 좀 짧아졌고 아포리즘에 더 깊어진 시들이 더 많아졌고 이렇게 두 번째 시집으로 올 때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더 건조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행간에 생업이랄지 여러 가지 직업적인 뭐 짓눌림이랄까 이런 느낌도 좀 나는 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자 일도 하셨고 또 학자로도 살고 계시고 작가 또 얼마간은 생활 속에서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담론가이시기도 한데 또 뭐 가정 안에서는 아들, 뭐 남편, 아비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살아오신 내력들 중에서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건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그 시 쓰는 커리어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아까도 성장기에 고아의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가정, 형제, 자매, 애, 부모와의 관계, 친척, 네. 이런 관계가 대단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시절에 그것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제 커리어 중에 제일 지금도 그런 게 가족 내에서의 제 역할이에요. 이거 잘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직업이 있으니까, 바깥 일이 바쁘니까,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정년을 앞두고 이제 앞으로 노후, 이거 어떻게 가정 내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것인가. 이건 큰 숙제고요. 아까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첫 시집의 몸과 두 번째 시집 몸이 달라졌다.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첫 시집의 몸, 그러니까 첫 시집의 시적 주체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땅에서 나고 자란 아들의 성장 과정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아들이 땅에서 나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고 또 스스로 아버지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아니면 성장서사일 텐데 그 배경은 땅이고 시골이고 두 번째 시집에 와서 도시가 되었고 이제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스스로는 아버지가 되지 못한 그 이상한 어떤 정체성, 그것이 이제 거대 도시 안에서 막 부딪히고 쓰러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가 건조해지고 짧아지고 자꾸 어떤 메시지가 드러나려고 하고 그런 그 전환이 있었는데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그 녹색평론이라는 생태 개관, 그때는 격월관지였죠. 산책, 느림, 녹색, 이런 것들, 전환, 그런 것들이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저한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 들어왔어요. 그래서 크게 달라졌죠. 많이 걸으세요? 예,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 걷기에 대해서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2001년인가 5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지리산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길에서 먹고 자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교 때 도시로 가면서 걷지를 않았구나. 걷는 법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 시작해서 3일째 되는 날 길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걷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리듬도 생기지 않고 이 길이 또는 풍경이 자연이 나를 자꾸 오지 말라고 튕겨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산청에서 하동으로 넘어가는 오후 한 2시쯤이었는데요. 그때 소위 일치라는 거 있잖아요. 나와 주체와 객체. 내가 길 속으로 완전히 몸이라는 것과 이 자연 외부 세계 이게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나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해 버린다는 느낌. 그걸 뭐 황홀경이라고도 하죠. 모라경. 나를 잊을 수 있는. 내가 사라졌지만 이 외부 세계 또 나라는 것과 이렇게 합일이 됐다는 느낌.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이런 걷기는 앞으로도 없겠구나. 이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뭐 이런 생활 속에서 조금 더 걸으려고 애를 쓰죠. 그 말씀이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 시 한 편 들어보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날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씹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 밝혀놓기만 해도, 솔솔 지나는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기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섬과 섬 사이를 두 눈으로 이어주기만 해도, 그 몸살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와가는 저문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별똥별의 앞쪽을 조금 더 주시하기만 해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기만 해도